너는 천하에 둘도 없는 호로 자식이다. 진짜 말이 심하시네. 무슨 일인지는 좀 알려주고 이러세요. 너는 우리가 바보로 보이냐? 니들 둘이 너희 엄마 데리고 가서 요양원에 입소시켜놓고 내 집까지 내놓은 거 다 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돈. 아, 사돈도 우리 아들 집에 와 계셨나 보네요. 예, 무슨 일이시기에 이렇게 성을 내십니까? 목소리 좀 낮추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 낮추게 생겼습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랑 그쪽 딸이 공모해서 내 아내를 요양원에 몰래 맡긴 걸 찾아왔습니다. 예? 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지 사돈이 모르는 건지는 애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제가 맡겼어요. 그게 뭐 그리 큰 죄입니까? 뭐야? 아버님, 이 일은 아버님 혼자 힘들어하시고 요양원 맡기시는 것도 죄책감 느끼시는 것 같아서 대신해드린 거예요. 니들이 내 생각을 해서 그리 했어? 그럼 잘 살고 있는 내 집은 왜 팔아치우려 했냐? 엄마 요양원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려고 그랬죠. 그럼 나는 어디에서 살고? 내 너희들 상대로 증여 취소 소송 진행 중이다. 니들 엄마 후견인 신청한 것도 취소할 수 있게 조치해 놨으니 그리 알아라. 증여 취소라뇨? 이거 저희한테 주신 지가 언젠데요?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변호사 말이 니들이 너희 엄마를 유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구나. 나한테 한 짓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소송에서 무조건 이긴다 하더라. 아버지! 저희는 정말 아버지 생각해 그런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는 물론이고 어떻게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이런 일을 벌이냐? 사돈,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애들 말 좀 들어주세요. 더는 들을 말 없습니다. 애들 당장 증여 취소되면 이 집도 빼야 할 테니 그럼 사돈이 이 자식들 안고 가십시오. 나는 없는 자식인 셈 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싸우는 이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윤석규 씨는 70세의 나이로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유난히 금슬이 좋았던 윤 씨 부부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하여 살림을 꾸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 강 씨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가정을 평안하게 돌보는 것은 물론 자식 둘까지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저 대학 합격했어요. 나는 민혁이 내가 해낼 줄 알았다. 저는 정말 합격할 줄 몰랐는데 엄마가 잘 알아봐 주신 덕이에요. 무슨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룬 건데. 가방끈은 짧은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아내 강 씨는 매일 함께 책상에 앉아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 읽을 게 없을 때에는 신문이라도 받아보면서 아이들의 사기를 높여주었습니다. 돈을 버느라 사실 자식들 교육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윤 씨는 그런 아내의 노고를 굉장히 높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수정이까지 대학 보내고 나면 당신 몫은 끝나겠네. 한 번 자식은 영원히 자식이지. 부모 노릇이 언제 끝나는지 정해져 있답니까? 그건 아니지만 애들 다 컸으니 우리도 우리 인생 찾아야지.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하는 대로, 결혼을 하면 또 결혼하는 대로 마음 쓰이는 게 자식이랍디다. 당신 할 만큼 했어. 이제 당신도 뭘 하고 싶은지 좀 고민해봐. 윤 씨의 말에 아내 강 씨는 심경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정작 자신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윤 씨는 그런 아내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퇴직하고 난 후에는 아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얼마 남지 않은 퇴직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윤 씨 부부의 자녀 둘은 한참 대학을 다니며 자신의 인생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원체 똑똑한 아이들이라 크게 걱정이 없었고 실제로도 아들은 금융권에 딸은 대기업에 들어가면서 밥벌이는 톡톡히 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 씨 역시 퇴직을 하였고 아내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 나온 거며 지금까지 모아둔 거며
연금까지 나오면 그래도 우리 노후 준비는 제법 해놓은 것 같지? 이 정도면 충분하죠. 뭘 그리 호사를 누리려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야 저들 알아서 살겠지. 이만큼 지원해줬으면 됐어. 능력이 되면 결혼할 때도 보태주겠지만 뭘? 취업할 때까지 학비며 생활비며 지들 백수로 지낼 때도 다 보태줬는데. 윤 씨는 끝까지 자식들 걱정뿐인 아내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자식들 키우는 데에만 골몰하였던 아내의 마음을 영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자식들이 애틋하고 예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번듯하게 키워뒀으면 결혼 정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윤 씨 부부의 아들 민혁 씨가 먼저 결혼을 하였고 둘째인 딸 수정 씨 역시 비슷한 조건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제 가정들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윤 씨는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살고 있었던 집값이 10년 사이 2배 이상 훌쩍 뛰었기에 이만하면 도움을 줘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뜻을 전하자 아내 강 씨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이 집 팔고 작은 데로 이사하려고 한다. 아버지가 이 집 판 돈은 니들 반씩 나눠준다고 하셨어. 정말요? 그럼 두 분 가진 돈이 얼마 남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야 그냥 작은 데에서 소소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연금도 꼬박꼬박 나올 테니 노후 걱정은 없다. 그럼 저희 마음 편하게 받아도 되는 거죠? 결혼 준비하면서 걱정 많았는데 고마워요, 아빠. 자식들은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굴더니 막상 윤 씨 부부가 집을 팔아 나누어 주겠다고 하자 화색이 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애들은 애들이구나. 제 밥벌이는 하고 있어도 목돈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인 자식들을 배려해 윤 씨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식들은 윤 씨가 증여해 준 돈의 얼마를 보태어 각각 집을 구입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식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만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윤 씨는 아내와 자신을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려 했습니다. 여보, 이게 웬 연기야? 에구, 내가 물 올려놨었던 걸 깜빡하고 다른 일 좀 보고 있었어요. 일단 불은 껐어? 하마터면 이 작은 집도 홀랑 태워버릴 뻔했네. 윤 씨는 집에 들어서기 전부터 자욱한 연기를 보고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꽤 관리가 잘 된 주택을 구입한 윤 씨 부부는 둘만 오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불로 번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윤 씨는 가스불을 끄고 창문을 열면서 심장이 매우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아내 강 씨가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한 것이 한두 번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건망증이 심해졌고 아주 중요한 일도 까먹는 것이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씨는 그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 상상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마리 씨가 된다고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건만 이대로라면 아내의 생활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자네, 나랑 병원 좀 감세? 병원은 갑자기 왜요?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아니, 올해도 우리 건강검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벌써 또 그렇게 됐어요? 요즘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윤 씨는 애써 웃으며 아내를 예약해 두었던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척하면서 치매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제발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며 강 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검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치매 초기이시네요. 아버님이 일찍 알아차리셔서 참 다행입니다. 예, 제가요?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시고 감정 기복도 좀 심해지셨죠? 그거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경우 치매 초기라는 게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초기에 치료할수록 증상 완화 치료 효과가 좋은데
빨리 발견하고 잘 오신 거예요? 아내 강 씨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의연하게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윤 씨는 아내가 이렇게 빠르게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깊이 우울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미리 말하지 않고 병원 데려간 건 내 미안하게 생각해. 뭘요? 나도 요즘 나 스스로 이상하다는 거 자주 느꼈습니다. 당신도 미리 생각 좀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내 나이가 그리 많은 건 아닌데 솔직히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의사 말 들었지? 요즘은 치료 빨리 하면 증상 완화도 된다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윤 씨는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로 돌아가 버린다고 해도 자신이 죽는 날까지는 아내를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 씨 나름대로 의사에게 들었던 것을 아내와 함께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치매와 우울증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내 엄마가 꽃 좋아하잖냐? 주택살이 좋은 게 뭐야?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도 그걸 직접 하실 수 있겠어요? 화단 만드는 게 별거냐? 니들은 잠시만 들어가 있어라. 윤 씨는 아내 강 씨를 위해서 일상 속 많은 것들을 바꿔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주고 싶었던 일이 이사온 주택 마당 한편에 그럴듯한 화단을 꾸며주는 일이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아내 강 씨를 위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자식들을 불러놨으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윤 씨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참 동안이나 화단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안 보이시네요. 오늘 문화센터에서 뭐 하는 날이라 잠시 나갔다. 그런데 하실 말씀이란 게 뭐예요? 저희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윤 씨는 가만히 아들과 딸 내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자식들도 이만하면 제법 잘 키워뒀고 그 옆에는 믿을 만한 며느리와 사위까지 있으니 이만한 일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 엄마랑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윤 씨가 뜸을 들이자 자식들은 침을 꼴깍 삼켜가면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원에 다녀왔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라면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치매란다.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치매라고요? 촉이라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돼. 약 먹고 운동하면 증상도 빨리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엄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치매가 와요. 엄마는 아직 만으로 따지자면 70도 안 되셨는데. 어디 병이 나이 따라오더냐? 그리고 니들 엄마는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니 니들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어떻게 그래요? 아빠 혼자서 내내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니들한테 배 끼칠 일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고만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다. 윤 씨가 그리 말했지만 자식들은 침통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소식이 충격적이었는지 벌써부터 딸은 눈물을 흘리며 사위에게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아직은 정정한 편이니 죽는 날까지 아내를 돌봐 주어야 하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던 윤 씨는 크게 고생스러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야 1년에 고작 몇 번 얼굴을 보는 것뿐인데 신경 쓰게 만들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같은 건 미리 안 알아봐도 괜찮겠어요? 무슨 요양원을 벌써부터 얘기해? 니들이 너네 엄마 한번 봐라. 얼마나 정정한가? 그래도요. 치매 환자를 어떻게 혼자서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초기이고 의사도 오히려 빨리 발견한 게 다행이라고 그랬다. 그럼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나 죽고 나서도 니들 엄마가 살아있지 않은 이상 그럴 일 없으니 말도 꺼내지 마라. 윤 씨는 화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니들 엄마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었는데 대뜸 요양원 얘기부터 꺼내는 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남으로서 부담감이 있어 그리 말한 것이었겠지만 윤 씨가 돌보겠다 하는 것도 반대하고 나서는 것 같아서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밝혔던 첫날, 자식들은 윤 씨에게 요양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호통만 들은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윤 씨의 굳은 결심을 자식들은 계속해서 깰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어쩐 일이냐? 그냥 엄마 잘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얼굴 볼 겸 들렀어요. 잠시 요 앞 시장에 갔는데 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냐? 점심시간이라 같이 밥 먹으려고 들렀는데 어쩔 수 없죠. 아들 민혁 씨는 자연스럽게 윤 씨 부부의 집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던 윤 씨는 그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요즘은 별일 없으셨어요? 무슨 별일? 엄마가 무슨 사고 친다든지 그런 거요? 내 엄마가 무슨 짐승인 줄 알아? 무슨 사고를 쳐? 아니요, 보통 치매 환자 있는 집들은 그런 일 빈번하게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죠. 아무 일도 없다. 내 엄마 자주 깜빡깜빡하는 거 빼면 예전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나 수정이나 엄마 저렇게 되신 거 안타깝고 걱정도 되는데 부담감도 커서 그냥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윤 씨는 저도 나름대로 어른이 되었다고 무게를 잡고 이야기하는 아들의 태도가 어이없었습니다. 제 엄마가 치매라는 것을 알려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건만 이제는 대놓고 아내 강 씨를 요양원에 보내자 자신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달라거나 돈을 꾸어달라 한 적도 없는데 이러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아온 아내를 자식들이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안다. 그래도 치매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멀쩡히 혼자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정도밖에는 안 됐어. 그럼 상태 심해지시면 그때는 저희 말 들어주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니들더러 돌보라는 것도 아닌데 웬 참견이냐. 윤 씨는 말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완강하게 요양원만을 고집하는 아들을 설득하기도 싫었습니다. 자신은 아직까지 정정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는데 왜 멀쩡한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라는 것인지 눈꼽만큼도 공감해 주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부딪혀 가면서 윤 씨가 아내를 지켰던 몇 해가 흘렀습니다. 아내는 부쩍 아이 같은 모습이 잦아졌고 자식들은 윤 씨의 집을 찾을 때마다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에 들지 않다는 눈치를 보냈습니다. 자식들이라고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만 윤 씨의 눈에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이 더 자주 들어왔습니다. 몇 해가 흐르면서 윤 씨도 그런 아내를 돌보는 것에 익숙해졌건만 자식들은 여전히 요양원을 생각해 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아들은 만나기만 하면 지방에 있다는 요양원을 보여주면서 윤 씨를 설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윤 씨는 아내가 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부쩍 아내의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집을 나서 아내가 들를 만한 곳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자주 가던 집 앞 공원이며 산책로, 아내가 좋아하던 차를 팔던 카페까지 모두 다 들러보았지만 아내 강 씨는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윤 씨는 해가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들은 아내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며 강 씨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써 주었습니다. 강 씨는 이 소식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딸은 당장 윤 씨에게 오겠다고 할 정도로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오빠는 연락돼? 아니, 전화를 안 받더라. 일하고 있는 모양이지. 일단 기다려봐요. 나 이서방 데리고 주변 좀 둘러볼게요. 고맙다. 찾거든 나한테 바로 연락 좀 다오. 윤 씨는 그래도 부모라고 곧바로 아내를 찾아 나서겠다는 딸과 사위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아내가 어디인지도 모를 곳까지 가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윤 씨도 직접 발로 뛰며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들른 경찰서에서도 아직까지 아내 강 씨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윤 씨는 정말로 아내가 잘못되기라도 하였을까봐 부끄러운 것도 모른 채 아내의 이름을 외치며 길거리를 돌아다녔고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따라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아내를 자신도 가끔은 귀찮게 여겼던 것이 죽도록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아내가 성치도 않은 정신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잠시 벤치에 앉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 전화를 왜 안 받아요? 전화 온 줄도 몰랐다. 내 엄마 찾았냐? 엄마 찾기는 했는데 아무튼 어디 계세요? 저희가 지금 갈게요. 윤 씨는 혹시나 자신이 상상하는 불길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닐지 심장이 쿵쾅거려 헛구역질까지 해댔습니다. 딸이 빨리 자신을 데리러 와주기만을 바라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눈에 익은 차가 미끄러지듯 달려와 윤 씨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정아, 이서방, 너희 엄마는? 아빠, 진정하시고요. 엄마는 무사하다고 그래요. 아버님, 일단 차에 타서 장모님 계시는 곳으로 가시죠. 윤 씨는 아내가 무사하다는 말에 거의 바닥에 주저앉듯이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윤 씨를 딸과 사위가 일으켜 뒷자리에 태우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윤 씨는 무언가를 물어볼 만한 힘도 없었으나 고속도로를 타는 것을 보고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냐? 내 엄마가 그리 멀리 갔어. 아빠, 진짜 말하기도 죄송스럽네. 장인어른, 어머님이 지금 경상도 쪽에 계시다고 합니다. 뭐? 경상도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형님께서 어머님을 요양원에 입소시키셨다고 그러네요. 윤 씨는 눈앞이 순간 노래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윤 씨를 보고 사위는 급히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빠,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나 괜찮다. 얼른 가자. 내 엄마 데리고 와야 해. 장인어른, 일단 차에서 내려서 심호흡 좀 하세요. 저희가 전화해놨고 장모님 잘 계시다 하니 크게 걱정하실 것 없어요. 윤 씨는 차에서 내려 헛구역질을 몇 번 하다 다시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윤 씨가 걱정되었던 딸은 조수석에서 내려 함께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 시간을 내리 달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윤 씨는 차 문을 열고 건물로 내달렸습니다. 불 꺼진 요양원은 데스크에만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내는 직원들과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얼른 이리 와. 여보, 내가 이렇게 멀리 와버렸는데 길을 몰라서.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부둥켜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내 강 씨를 달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윤 씨 자신이 놀란 마음을 진정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뒤따라 온 딸 내외는 직원들에게 여러 번 허리를 숙여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이 사람을 여기에 맡기고 갔어요? 아드님이요? 저희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확인하고 입소 도와드린 거라 이렇게 찾고 계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군요. 따님께서 어머님 휴대폰으로 전화 주지 않으셨으면 저희도 모르고 모시고 있을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민폐를 끼쳐서
윤 씨도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요양원의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차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아내 강 씨는 요양원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재미있었냐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딸도 별반 다르지 않은지 앞좌석에서 사위와 수군대며 제 오빠 내외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윤 씨는 아내 옷을 먼저 갈아입히고 고단한 몸을 침대에 누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내도 종일 돌아다니고 낯선 곳에 있다 와서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윤 씨는 기다리고 있었던 딸 내외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오빠 그냥 두실 거예요? 장인어른, 저도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거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건 형님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하신 행동이라 봅니다. 나라고 왜 그렇지 않겠나? 당장 찾아가서 뒤엎고 싶은 마음이다. 나도 솔직히 요양원 보내는 게 맞다는 마음 반, 아빠가 잘 돌보시니 안심하는 마음 반, 솔직히 괴로웠어. 암만 그래도 오빠 맘대로 엄마 데리고 가서 반강제로 입소하게 하는 건 아니지. 내 솔직하게 묻자. 수정이 너나 이서방 자네. 아직도 내가 너네 엄마 돌보는 거 반대하냐? 윤 씨가 진지하게 묻자 딸 내외는 골몰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혼자 남은 저희 엄마, 형제들 다 모시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수정이랑 협의된 게야? 아니요. 지금까지는 저 혼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려면 먼저 아프신 장모님께 먼저 잘해야 제가 할 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반대 안 한다는 의미야. 예. 도움 필요하시다 하면 제가 기꺼이 나설 의향도 있습니다. 사위는 결국 제 이속을 위해서 장모인 강 씨를 위해 나선다는 것이었지만 윤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수정이 너는 이 서방 말 어떻게 생각해? 나도 우리 엄마 요양원에 가둬두기 싫어. 딸은 벼랑간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오열하듯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들보다는 제 엄마와 가까이 지냈던 딸이 약간의 효심이라도 더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윤 씨는 딸 내외가 이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 너희 오빠는 용서 못한다. 그래서 니들한테만 말하는 거야? 딸은 그런 윤 씨의 음성에 울음이 점점 멎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어 이야기를 들으려 하였습니다. 니들이 너희 오빠한테서 내 엄마 보호해 주겠다 하면 내 남은 재산은 모두 니들 주고 가마. 아빠, 지금 재산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면 더 고마운 일이고. 윤 씨는 훌쩍거리며 대답하는 딸이 되려 대견해 보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를 물질로만, 짐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딸이 아들보다는 훨씬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내일 형님 찾아뵙고 아버님 여력 안 되면 저희가 모시겠다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직 민혁이 놈은 너네 엄마 요양원에서 나온 줄 모르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럴 겁니다. 수정이가 어머님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알게 된 거니까요. 그럼 잠자코 있어. 나도 생각이 있으니. 윤 씨는 그리 말한 후 딸 내외를 돌려보냈습니다. 딸은 어쩐지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괜찮다고 다독거려 마음 편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윤 씨도 하루 온종일 아내 강 씨를 찾아다니고 고생한 만큼 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앞으로 아들 내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침 눈을 뜬 윤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더듬더듬 침대 옆을 만져보았지만 아내가 없는 것 같아 몸을 벌떡 일으켜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내 강 씨는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오는 윤 씨를 보고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없어진 줄 알고 놀랬지? 내가 어딜 가기라도 해요? 싱겁기는. 아내는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보고도 익숙하게 대하는 것을 보니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한 윤 씨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던 돈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부분도 모두 회수를 해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법률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시면 그동안 증여하셨던 돈도 돌려받으실 수 있고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아드님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부모를 유기한 셈이니까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내 돈도 모두 돌려받고 그놈한테는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건 맞지요? 그렇죠. 우선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소송과 증거 수집까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씨는 얼른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아들은 마음대로 아내를 요양원에 집어넣고도 윤 씨가 남긴 전화에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적어도 수십 통 찍힌 것을 보았을 텐데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윤 씨 자신도 언제 아들에게서 버려질지는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렇게 되기 전에 아들을 자신이 먼저 버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아, 내 오빠랑 연락됐냐? 아니, 나도 어제 연락 남겼는데 다시 연락 오지를 않네요. 나도 마찬가지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변호사 사무실은 왜요? 내 오빠한테 준 돈 다시 회수해야 할 것 아니야? 그렇게 하면 오빠가 가만히 있을까? 지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거야. 원래 내 돈이고 부모한테 패륜하면 찾아오는 건 일도 아니라더라. 아빠, 이사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빠 모르는 대로 가야지. 엄마 또 데리고 가서 어디 맡겨버리면 그때는 정말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럴 거다. 일단 근처. 윤 씨는 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오후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다다라 갈 때쯤 낯선 사람 여러 명이 자신의 집대문 앞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 씨는 불안한 마음에 아내 강 씨의 손을 꼭 붙들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을 얼쩡댑니까? 집주인분 맞으시죠? 집 내놓으신 거 보러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집을 내놓다니요. 아드님이 와서 집 판다고 내놓으셨잖아요. 어머님 후견인이라 대신 내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린 집 내놓은 적 없으니 다시 알아보쇼. 윤 씨는 괜히 집을 보러 온 공인중개사와 손님에게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다시 천진한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윤 씨는 얼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후견인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 씨의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이 변호사는 아들이 아내 강 씨의 후견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고 당장 아들 집으로 달려가 따질 채비를 마쳤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버린 것도 모자라 혼자 남겨진 윤 씨가 살 집마저 제 뜻대로 처분해 버릴 계획을 미리 다 구상해 놓았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는 딸과 사위까지 불러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민혁, 문 열어라. 아버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비켜라. 내 너희들에게 할 말 있어서 왔다. 윤 씨는 거칠게 며느리를 밀쳐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윤 씨 부부와 딸, 사위까지 함께 들이닥친 상황을 몹시 당황스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같이 화가 나버린 윤 씨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민혁 씨는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온 윤 씨를 보고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너 휴대폰을 붙들고 있으면서 나나 내 동생한테 연락도 안 줘. 왜요?
무슨 일인데요? 윤 씨는 아들에게 달려들어 묵사발을 내주려 하였지만 사위가 말리는 바람에 손도 대지 못한 채로 씩씩거리기만 해야 했습니다.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너는 천하에 둘도 없는 호로 자식이다. 진짜 말씀이 심하시네. 무슨 일인지는 좀 알려주고 이러세요. 너는 우리가 바보로 보이냐? 니들 둘이 너희 엄마 데리고 가서 요양원에 입소시켜 놓고 내 집까지 내놓은 거 다 안다. 윤 씨가 소리치자 아들은 내내 당당하던 태도가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과 함께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돈. 아, 사돈도 우리 아들 집에 와 계셨나 보네요. 예, 무슨 일이시기에 이렇게 성을 내십니까? 목소리 좀 낮추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 낮추게 생겼습니까? 윤 씨가 소리를 빽빽 지르자 아들 내에 얹혀 있었던 며느리의 친정 엄마가 나와 따졌습니다. 윤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사돈 역시 알고 있었나 싶어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태도를 보아하니 사돈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랑 그쪽 딸이 공모해서 내 아내를 요양원에 몰래 맡긴 걸 찾아왔습니다. 예? 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지 사돈이 모르는 건지는 애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사돈은 윤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들 내외를 닥달했지만 대꾸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생각보다 더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맡겼어요. 그게 뭐 그리 큰 죄입니까? 뭐야? 아버님, 이 일은 아버님 혼자 힘들어하시고 요양원 맡기시는 것도 죄책감 느끼시는 것 같아서 대신해드린 거예요. 니들이 내 생각을 해서 그리 했어. 그럼 잘 살고 있는 내 집은 왜 팔아치우려 했냐? 엄마 요양원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려고 그랬죠. 그럼 나는 어디에서 살고?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꾹 닫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윤 씨는 하마터면 자신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다는 것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리 변호사에게 가서 조치를 해놓기를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윤 씨는 아들 내외와 인연을 끊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내 너희들 상대로 증여 취소 소송 진행 중이다. 니들 엄마 후견인 신청한 것도 취소할 수 있게 조치해 놨으니 그리 알아라. 증여 취소라뇨? 이거 저희한테 주신 지가 언젠데요? 변호사 말이 니들이 너희 엄마를 유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구나. 나한테 한 짓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소송에서 무조건 이긴다 하더라.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저희는 정말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는 물론이고 어떻게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이런 일을 벌이냐? 사돈,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애들 말 좀 들어주세요. 더는 들을 말 없습니다. 애들 당장 증여 취소되면 이 집도 빼야 할 테니 그럼 사돈이 이 자식들 안고 가십시오. 나는 없는 자식인 셈 치고 살겠습니다. 윤 씨는 그리 말하고 뒤돌아 섰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저 싸움이 난 것만 아는 것인지 무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데리고 오지 말 걸 싶다가도 마지막으로 제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었는데 윤 씨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부모를 버리려 한 자식인데 정신도 온전히 아는 아내가 이 꼴을 보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설득해서 요양원 넣자고 하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했어. 근데 우리도 몰래 요양원에 엄마를 맡기고 모른 척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야, 착한 척하지 마. 너도 엄마 요양원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내가 너랑 같냐? 나는 최소한 너처럼 억지로 납치하듯이 데리고 가서 넣을 생각은 없었어. 딸 역시 제 오빠에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 윤 씨를 따라 나왔습니다. 윤 씨는 온 가족이 아들과 며느리의 수에 넘어갈 뻔했다는 것을 느끼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아들의 증여분을 되찾고 후견인 신청이 되어 있었던 것도 취소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에게는 자식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아내 강 씨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일에 물불 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혁 씨는 윤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박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증여받았던 재산을 고스란히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 반 정도를 가지고 딸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아내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윤 씨와 약속했던 것처럼 딸과 사위는 일주일에 몇 번씩 들러 이제는 완전히 아이가 되어가고 있는 아내 강 씨와 시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보고 살 일이 없겠지만 하나 남은 딸이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이든 진심으로 제 부모를 생각해서이든 약속을 지켜준다는 것만 해도 고마웠습니다. 윤 씨 역시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재산의 절반을 미리 딸 앞으로 돌려놓고 나머지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오늘도 새근새근 잠든 아내를 보며 자신이 죽는다 해도 아내보다 딱 하루를 더 살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뻔뻔하다. 형은 그럼 나한테서 돈은 왜 받아간 거야? 도련님, 그렇게 걱정되셨으면 저희한테 맡겨놓지만 말고 직접 올라오셔서 간호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야, 닥치지 못해? 지금 네가 네 엄마, 네 동생 몇 명을 배신한 줄 알아? 삼촌, 그렇다고 사람한테 화분을 던지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가 옳고 그름을 아는 놈이었으면 제 부모에게 그러지는 못하지. 나이 들어서 수술비 몇백도 없는 부모를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히 받은 거나 있어요? 너 결혼할 때 내 엄마가 돈 보태주지 않았어. 꼴랑 1억이요? 요즘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도 못 구해요. 아이고, 꼴랑 일하면서 왜 받아가서 내 엄마 수술비도 없게 만드냐? 주신다 그러니까 받았죠. 그렇다고 수술비도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할 정도로 여유가 없으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재훈이 너 그럴 거면 내가 준 돈 다시 돌려줘라. 주셔놓고 돈 없어지니 달라고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은행입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그 돈 돌려받아야 하겠으니 일주일 내로 내 계좌로 송금해라. 그러자는 건 저랑 인연 끊고 사시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네 얼굴 계속 보고 싶어서 돈 달라는 걸로 보이냐? 그러시니까 더 죽이실래요. 저는 정당하게 증여를 받은 거고 돌려드릴 의무 없습니다. 재영아, 이놈 당장 고소해라. 없는 일 만들어서 너한테서 돈 편취해 갔으니 그게 사기 아니냐? 삼촌, 저도 삼촌이나 외숙모처럼 잘난 부모뒀으면 이런 일 벌일 일도 없었어요. 나는 너 같은 자식 없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왜 너 같은 자식을 둬야 하냐? 맘대로들 하세요. 이 집안에 저희만 빠져주면 행복하시겠네요. 그런 것 같다. 빠질 땐 빠지더라도 재영이 돈 돌려주고 내 엄마한테 받은 1억도 반환해라.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로만 끝나겠냐? 너 내쳐. 직장에도 다 알리고 사돈 대까지 다 알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정말 저희랑 등지고 사시겠다는 거네요? 삼촌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 엄마 어떻게 살게 될지 걱정도 안 되시나 봅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 엄마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게 내 재산 나누어 줄 생각이니.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3세 고순덕 씨입니다. 고순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조금만 능력이 있었더라면 말년에 이렇게 마음앓이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한평생 이렇다 할 재산도 모아놓지 않았던 것이 크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수술을 받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그리 서러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 씨는 어렸을 적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하나 있는 오빠 고명재 씨와 단둘이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빠인 명재 씨는 어렸을 적부터 영리하기로 소문이 났던 아이였는데 한순간에 부모를 여의고 어린 동생이 배골치 않도록 일을 하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던 담임 선생님이자 은사님이신 분 덕분에 어린 동생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살 터울로 그리 많이 나이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명재 씨는 제법 오라비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명재 씨에게 대학이라는 건 꿈에 그리는 곳이자 이룰 수 없는 열망이었습니다. 고 씨 역시 그런 오라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다음 주부터 시장에 있는 국밥집에 출근하기로 했어. 내가 식당 일을 왜 나가냐? 나는 공부머리도 없고 나중에 성공할지도 모르지만 오빠는 다르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러라고 지금까지 일해서 너 먹여 살린 줄 아냐? 이제라도 오빠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 알았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학금도 받고 갈 수 있대. 고 씨 남매는 그날 한기가 드는 차가운 새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재 씨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버티었지만 오히려 자신보다는 고 씨의 고집을 꺾기가 어려웠습니다. 고 씨는 명재 씨가 뭐라고 하든 신경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식당에 나가 일을 하며 1급을 받을 때마다 학력고사에 필요한 책들을 사댔습니다. 그런 고 씨의 고집을 꺾지 못한 명재 씨는 하는 수 없이 공부에 열중해야 했습니다. 그런 명재 씨는 고 씨의 희생으로 이듬해 내로라 하는 의학대학에 진학하였고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오빠의 영광이 곧 자신의 명예라 생각하였던 고 씨는 몇 년 내내 고된 식당 일을 하면서도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지쳐 잠든 고 씨의 곁에는 항상 오라비 명재 씨가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한 해만 있으면 졸업하니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오빠는 졸업할 때까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나도 친구 소개받아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러 다니기로 했다. 그걸로 생활비는 충분하니 너는 고생 그만하고 이제 너 하고 싶은 일 해. 고 씨는 명재 씨의 말이 못 믿어 몇 달 더 식당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재 씨는 정말로 부잣집에 가서 과외를 하고 적지 않은 돈을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고 씨에게 기술이라도 배우러 다니라며 목돈을 만들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동안 몇 년째 오빠인 명재 씨를 뒷바라지하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고 씨는 명재 씨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품은 채 마저 식당에 다녔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돈이라도 벌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씨는 그런 마음을 가진 채 몇 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오빠인 명재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병원에 취직까지 하여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 씨 역시 제법 돈을 모아두었고 그 돈으로 조금 더 큰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대학가 앞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조금 저렴한 음식들을 파는 가게를 열었던 것이었습니다. 고 씨의 가게는 그럭저럭 적당한 돈이 벌릴 정도로 장사가 되었습니다. 대학가라는 지역의 특성상 학기 중에는 제법 괜찮게 장사가 되었지만 1년 중 거의 4달에 가까운 동안은 파리만 날릴 정도로 한가했습니다. 고 씨는 꼬박꼬박 돈을 모아가면서 대학가 앞에서 장사를 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동안 명재 씨는 같은 대학에서 만난 부잣집 아가씨와 결혼을 하였고 의사가 되어서 창창한 앞날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그런 오라비에게 패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참 다행이었던 것은 오빠 명재 씨의 처가에서도 고 씨를 매우 좋게 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에는 항상 고 씨를 함께 불러 좋은 것, 맛있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가씨, 많이 먹어요. 언니, 매번 저까지 안 부르셔도 되는데.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요? 명재 씨 이만큼 성공할 수 있기까지 아가씨가 많이 희생했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잘해줘야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고 씨는 자신을 챙겨주는 새언니와 그 가족들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창피했습니다. 자신의 오빠를 흘끔 보았지만 이미 명재 씨는 제법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학생들을 상대로 몇천 원짜리 밥을 파는 자신의 처지와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 씨는 제 분수에 맞는 삶이 있는 거라 생각하고
가까이 지내던 한 아주머니께서 중매해 주셨던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 이 씨는 그리 특별할 것도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일을 하였고 자식을 낳고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겠다며 택배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고 씨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고 씨는 남편 이 씨를 보며 자신과 꼭 닮아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크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할 줄 아는 일도 없어서 그냥 주어지는 것들만 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넘치게 행복하지는 않아도 그리 불행할 일도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 씨 부부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던 택배 회사에서 일이 줄었다며 갑자기 월급을 깎아버리거나 고 씨의 가게 역시 방학이면 늘 장사가 안 되어서 없는 살림을 더 쥐어짜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고 씨는 그럴 때마다 넉넉하게 사는 오라비가 생각났으나 단 한 번도 손을 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명절에 만날 때마다 자식들에게 20만 원, 30만 원씩 척척 쥐어주는 오빠 내외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처자식 먹여 살릴 돈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였다며 마음 아파할까봐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고 씨의 사정을 알기라도 하듯이 오빠인 명재 씨와 새언니는 아무 일이 없어도 고 씨의 집에 들러 아이들의 용돈이라며 돈 봉투를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고 씨는 그것이 참으로 미안하면서도 거절할 수도 없는 형편인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나마 세월이 지나고 택배 회사들도 점점 몸집이 커지면서 남편 이 씨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월급이 더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봐야 이것저것 떼고 나면 저축할 돈도 별로 없을 텐데.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놓고 그렇게 말하면 속이 좀 시원합니까? 당신 호강도 못 시켜주고 매일 돈 걱정하게 하니 미안해서 그러지. 무슨? 매일 이번 달 같으면 정말 걱정이 없겠네요. 앞으로는 점점 더 일 많아진다니까 걱정하지 말어. 고 씨는 남편이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 오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식들의 학원도 제법 보내줄 수 있고 생활비 걱정 없이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도 제법 가게 사정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삶이 흡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대학에 간 후 늦게까지 택배 일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는 바람에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고 씨는 남편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보다 내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다 갔다는 것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합의금을 받으면서 고 씨 가정의 형편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남편의 합의금을 생활비로 쓸 수는 없어서 그 돈으로는 집을 사고 자신이 오랫동안 운영해 온 식당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들 삶이 있으니 남편 이 씨가 떠난 후 잠시 힘들어 하기는 했어도 금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고 씨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늘 적막감이 감도는 것이 싫었고 그래서 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가 선택한 건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고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라도 TV를 켜놓고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 씨를 더욱 자주 찾아왔던 것은 오빠인 명재 씨와 고 씨의 새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의사로 괜찮은 집안이기까지 하니 남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고민이 있었다면 새언니인 금혜 씨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자식 없이 두 사람 외에는 가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명재 씨 내외는 여동생인 고 씨를 나이가 들수록 자주 찾았습니다. 사돈이 돌아가시고 난 후 두 사람은 개원을 하여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지만 자식이 없으니 하나 있는 핏줄인 고 씨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주 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고 씨는 이렇게 오빠 내외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 속 큰 기쁨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반찬 좀 해다 줄까요? 내가? 하루 종일 음식하면서 우리까지 뭘 챙겨? 됐어. 언니나 오빠나 하루 종일 바쁘지 않아.
반찬이라도 가져가면 잘 챙겨 먹는다면서요. 그래도 괜히 너 고생시키기 싫다. 해둔 거 있으니 그럼 이거라도 가지고 가요. 고 씨는 오랫동안 새언니인 금혜 씨와 정말 가족이 되어 가까이 지냈습니다. 명재 씨와 금혜 씨는 다시 혼자가 된 고 씨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언제나처럼 씩씩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을 매우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이번에 재훈이 결혼한다며? 우리가 그래도 뭐 좀 해줘야지. 됐습니다. 저도 돈 모아둔 거 있으니 좀 주려고 해요. 그럼 뭐 필요한지 한번 물어나 봐라. 가정 같은 건 새 살림에 새로 사야 할 거 아니야? 물어보고 말해줄게요. 덥석 말할는지는 몰라도. 왜 말을 안 하겠어? 결혼할 때 돈 쓸 일이 한두 곳도 아니고. 고 씨는 자신의 자식들 대소사까지 챙겨주는 오빠 내외에게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돈을 모아 두어서 장남인 큰아들이 결혼을 할 때 보태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빠 도움을 빌려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마음까지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훈아, 내 재영이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하니 너 결혼할 때는 1억 정도만 주마. 엄마 여유자금 있으신 거예요? 내 전 재산이지. 그래도 나는 집도 있고 식당에서 버는 돈도 있으니 괜찮다. 그렇구나. 저도 여유가 많진 않아서 감사히 받을게요. 내 삼촌이랑 숙모가 뭐 필요한 거 있느냐고 묻던데 가정 같은 거 사주신다고? 정말요? 저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직접 감사 인사 전해라. 알겠어요. 제가 조만간 찾아뵙고 청첩장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큰아들은 제 삼촌이 선물을 해준다고 한이 뜰 듯이 기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빠인 명재 씨 말처럼 사회생활을 한 지 꽤 되었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월하게 큰아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머지않아 손주를 낳으며 남들이 사는 평범한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방에 내려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돈벌이 걱정은 없는 직업이라 고 씨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가끔 적적하고 외로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정신없이 장사를 하고 가끔 친구들도 오빠 내외도 만나면서 노년의 삶에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꾸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네. 뭐? 순덕이 너 당장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뭘 이런 걸로 병원에 가냐? 멎어들겠지? 우리 나이에 그런 거 방치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건 해숙이 말이 맞아. 너 건강검진 같은 건 꼬박꼬박 받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받으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내내 식당에 있는데. 아이고,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한다 그러더라. 고 씨는 주변 식당 사람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다가 자신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소변을 볼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와 걱정이 되었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고 씨는 이대로 낫기를 기다릴까 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검진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빠, 나 건강검진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너 지금까지 받은 병원 없었냐? 나는 살면서 처음 받는 건데. 너는 의사 오빠 뒀다가 어디다 써? 잠시만 기다려라. 내 아는 병원에 예약해 줄 테니. 명재 씨는 고 씨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자신이 개원하기 전 일하던 병원에 전화를 해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고 씨는 그마저 오빠에게 빚을 진 느낌이라 미안하면서도 자신의 몸에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도닥였습니다. 하지만 검진 후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석을 떨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 씨가 걱정하였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에도 고 씨는 선뜻 와닿지가 않아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한 달 이상 결과를 숨기고 있었던 고 씨는 우선 아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하였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할 텐데
아들이 와주는 게 여러모로 적당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병원 가요. 뭘 어떻게 수술을 하고 얼마나 입원해야 하는지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듣고 왔다. 입원은 다음 주 중에 하기로 했고 검사에서 괜찮은 날로 수술 날짜 잡아준다고 그러더라. 엄마 보험은? 그게 암이니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암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좀 알아볼래? 약관이라고 뭘 한참 보내줬는데 내가 뭘 알아야지. 고 씨는 그래도 암보험에 들어두었으니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알아본 결과 고 씨에게 닥친 자궁경부암은 소외감이라 따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에휴, 엄마 여유 자금도 없으시다면서요. 미안하다. 내가 보험에 가입해 놓은 줄 알았는데 보장이 안 된다 하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죠. 제가 재영이한테도 전화해서 좀 보태달라고 할게요. 내가 니들한테 짐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 내 적금 만기되면 바로 갚으마. 고 씨는 진심으로 한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큰 아들 재훈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 씨가 스스로를 탓하는 말보다 당장 지금 나갈 돈에 먼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 씨는 자신을 한순간도 걱정하지 않는 큰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꼈지만 당장은 돈을 마련해야 하니 아들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건강검진 받고 왔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어? 별 문제 없다고 그래? 자궁경부암이랍니다. 다음 주에 입원하고 수술 받기로 했어요. 일을 어쩌면 좋아? 너 그동안 어디 아픈 데는 없었던 거야? 별 아프지는 않더만요. 그래도 수술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하덥디다. 수술은 어디서 받기로 했어? 언니랑 오빠가 예전에 일했던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검진도 받고 수술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내 오빠는? 이거 이야기해줬냐? 아니요. 오빠 알면 충격받을까 싶어 언니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니 잘 좀 전해줘요. 그래.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입원하면 이야기해줘. 우리가 병원 가서 잘 좀 부탁한다고 해야지. 고마워요. 언니 오빠가 더 잘 알겠지만 별거 아니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 씨는 새언니인 금혜 씨에게 전화하여 먼저 자신의 암 소식을 전했습니다. 차마 오빠인 명재 씨에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새언니에게 대신 전해달라 하고 입원할 동안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 씨가 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입원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바빠 며느리와 함께 입원 수속을 한 고 씨는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재훈이는 오늘 못 온다 그러더냐? 회사에 있으니 못 오죠. 저도 나중에 애들 데리러 가봐야 해요. 그래. 아직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와 있을 필요 없다. 얼른 들어가 봐. 그럼 저 들어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며느리는 들어가라는 고 씨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무리 가라고 하였으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 며느리와 연락도 없는 큰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아들이야 낮에는 근무를 하느라 연락을 못해 저녁에나 연락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던 고 씨는 퍼뜩 오빠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바쁘? 하나도 안 바쁘다. 너 오늘 입원한 거냐? 지금 막 검사해야 하는 거 설명 듣고 와서 앉아있지. 그럼 너 입원한 동안은 누가 돌봐주냐? 재훈이 처가 있는 거야. 고 씨는 자신을 돌봐줄 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말을 얼버무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수술하면 많이 아픈가? 애 낳고는 병원에서 무슨 수술한 적도 없어서 걱정이 되네.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게야. 빨리 회복하려면 병원에서 주는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알겠어요. 아까 처음 먹어보니까 맛있더구먼. 내 걱정은 하지 마요. 그래? 내 언제 내 언니랑 한번 들를 테니 푹 쉬고 있어. 오빠 명재 씨와 전화를 끄는 고 씨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탁했던 병원비를 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분위기로는 고 씨에게 돈을 어쩔 수 없이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지만 그에 대한 확답은 없는 상황이라 더욱 불안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고 씨가 따로 연락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큰아들도 며느리도 병원에 한번 들러보지도 않는다는 것이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고 씨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고 씨는 하는 수 없이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가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빠인 명재 씨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을 열고 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전화하신 거 올라오면서 봤어요. 난 너 안 오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와야죠. 제가 어떻게 안 오겠어요.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아까 간호사가 너 찾던데 저기 앞에 나가서 보호자 왔다고 말해줘라. 아들은 금방 병실에서 사라졌고 고 씨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까지 하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고 씨는 막상 수술을 하러 간다는 것이 걱정되어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아들은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 말을 붙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 씨는 내내 큰 아들과 침묵만 지키다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만 있기에는 수술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되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오빠 명재 씨가 말했던 것처럼 고 씨가 금방 잠이 든 사이에 수술은 끝나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일어나지 못했던 것인지 눈을 떴을 때에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고 씨의 곁에는 큰 아들도 며느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빠 명재 씨와 새언니 금혜 씨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냐? 몸은 좀 어때? 당신은 방금 수술하고 일어난 사람한테 괜찮냐 물으면 어쩝니까? 괜찮냐, 순덕아? 오빠, 언니, 나 수술 어떻게 됐다 합니까? 문제없이 됐다 그러더라. 마침 병동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물어봤어. 예, 나 물 좀 주세요. 아직은 마시면 안 된다. 나중에 의사 와서 경과 보고 말해줄 거야. 고 씨는 수술한 부위가 아픈 것은 아니지만 신경이 쓰여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새언니 금혜 씨는 고 씨가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변을 한참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왔을 때 재훈이네가 안 보이던데. 안 온 건 아니지? 저녁 먹으러 갔겠지요? 아까 수술 동의서에 사인까지 해주고 갔는데요. 얼굴이나 좀 보고 가려고 그랬더니만. 그럼 너 몸조리 하는 건 재훈이랑 큰애가 도와주는 거 맞냐? 고 씨는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대충 끄덕거리는 신용을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오빠 명재 씨와 새언니 금혜 씨는 가는 길에 다시 한번 의사를 만나보겠다는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고 씨가 아무리 기다려도 큰 아들 내외는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큰 아들 내외가 고 씨를 돌봐주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한 후 며칠 동안이나 연락도 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병원비를 수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지라 목돈이 필요하다면 은행에 가서 가지고 있었던 적금이라도 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한 고 씨는 작은 아들 재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예, 엄마. 그래, 재영이 너 자고 있었냐? 어제는 야간 근무라서 오늘은 낮에 자야 하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 형이 연락이 안 되어서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이랑 형수가 엄마 간호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내 창피해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한 거 외에는 온 적도 없다. 기가 막히네. 아들 재영 씨는 고 씨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잠시 잊어버린 건지 혼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작은 아들이 왜 그러는 것인지 영문을 모르니 잠자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하니 작은 아들도 자신이 자꾸만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여 폐악질을 해대는 것인가 싶어 침이 꼴깍 넘어가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그렇게 열을 낸 것에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원비 없다고 형한테 빌리려 한다 그래서 저도 보탠다고 1,000만 원 보냈어요. 형이 간병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뭐? 병원비는 1,000만 원이나 나오지는 않을 텐데. 저야 모르죠. 우선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 이번 기간 길어지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다. 내 언뜻 들어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 아무튼 형이나 형수가 번갈아 가면서 간병까지 한다길래 제가 못 가보니까 보내준 거였어요. 엄마한테는 다시 돈 안 돌려받을 생각으로. 고 씨는 작은 아들 재영 씨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얼떨떨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돈만큼을 작은 아들이 보내주었는데 큰 아들은 왜 연락이 두절된 것인지, 왜 간병을 한다 해놓고 한 번도 모습을 비추지 않은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이라 차마 작은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 주 근무 일요일까지 하면 끝나니까 월요일에 날 밝은 대로 갈게요. 우선은 알겠다. 그렇게 해. 고 씨는 퇴원해도 되는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를 내지 못해 미적거리며 병원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이 다음 주에 온다고 하니 어떤 핑계를 대서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나 더 입원을 하면 원래 병원비에서 더 내야 할 금액이 생기니 그건 그것대로 걱정이 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큰 아들에게 돈을 보내주었다는 작은 아들에게 또다시 돈을 보내달라고 하기에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다음 날이라도 은행에 나가 적금을 깨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덕아, 예? 순덕아? 어디 아픈 거 아닐까요? 이 시간까지 자고 있고. 밤새 잠을 뒤척이던 고 씨는 해는 중천에 떠 있고 병실에 와 있는 오빠와 올케를 보고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 왜 아직까지 퇴원을 안 하고 있어? 전화는 왜 안 받고? 충전을 못하고 자서 꺼진 모양이네요. 여기는 어쩐 일입니까? 병원에 너 치료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려고 왔는데 너는 아직 퇴원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니까? 그래. 순덕이 너 지금까지 보호자도 없이 혼자 지냈다면서 그 얘기는 또 뭐야? 오빠 명재 씨와 금혜 씨가 닥달하듯 이야기했지만 고 씨는 마땅한 핑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인 오빠에게 어딘가가 더 아파서 그랬다고 하면 빤히 걱정을 하면서 법석을 떨 게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고 씨는 적당한 핑곗거리가 떠오르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없다니? 당장 여윳돈이 없어서 재훈이한테 빌리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고 씨는 오빠 내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미 명재 씨와 금혜 씨는 병원에 올 때마다 한 번도 조카 부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고 씨가 연락도 받지 않고 병원에 있는 것을 이상하다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내 주치의랑은 다 이야기했다. 퇴원해도 아무 문제 없다 하더구나. 순덕아, 일단 내가 수납하고 올 테니 집에 가게 짐 챙겨라. 당신이 같은 여자니 옷 갈아입는 것도 도와줘. 수납하러는 내가 갔다 오리다. 오빠 명재 씨는 대번의 자리에서 일어나 밀린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병실을 나섰습니다. 금혜 씨는 순덕 씨의 물건을 챙겨주다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미련하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냐고. 세상에 가족한테 이런 걸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언니, 내 미안해서 말 못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자식 새끼한테 못 기댈 것 같으면 오빠나 나한테는 얘기를 했어야지. 고 씨는 자신도 속상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옳게 금혜 씨는 고 씨의 손을 어루만져 주다가 얼른 눈물을 훔치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그렇게 오라비 내외의 손에 이끌려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숨기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였던 고 씨는 이렇게 된 이상 더는 거리낄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퇴원하는 순간까지 연락도 한 통 없는 큰 아들을 찾아 왜 그랬느냐고 따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내 고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큰 아들 내외는 삼촌인 명재 씨 전화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 작은 아들인 재영 씨가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며 문자와 전화를 하니 그제야 연락을 주었습니다. 형, 내가 찾아가서 뒤엎어버리기 전에 삼촌 집으로 와. 휴가까지 내고 올라온 작은 아들은 당장이라도 제 형을 보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던 작은 아들은 제 삼촌 내외를 보며 큰 절까지 올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빴습니다. 돈 보내주면 형이 잘 처리하겠거니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됐다. 재영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화가 난 것은 명재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지중지하던 동생이 그런 꼴을 심지어 본인 자식에게 당하고 홀로 어찌할 바 몰라 마음 끓였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들 저마다 성이 잔뜩 나 있을 때 큰 아들과 며느리가 명재 씨의 집 현관을 두드렸습니다. 올케인 금혜 씨는 얼른 나가 문을 열어주면서도 자신의 시조카를 고운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 내외는 반성하는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아리송한 표정으로 현관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삼촌. 큰 아들은 제 삼촌이 던진 화분을 가까스로 피하고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고 씨 역시 자신의 오라비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고 당황한 것은 고 씨의 올케와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 지금 네가 내 엄마, 네 동생 몇 명을 배신한 줄 알아? 삼촌, 그렇다고 사람한테 화분을 던지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가 옳고 그름을 아는 놈이었으면 제 부모에게 그러지는 못하지. 명재 씨는 제 조카를 잡아먹을 기세로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고 씨는 차마 말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그런 고 씨의 태도에 더 당당해졌는지 화분을 걷어차며 대려 화를 냈습니다. 나이 들어서 수술비 몇백도 없는 부모를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히 받은 거나 있어요? 너 결혼할 때 내 엄마가 돈 보태주지 않았어. 꼴랑 1억이요? 요즘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도 못 구해요. 아이고, 꼴랑이라면서 그런 돈을 왜 받아가서 내 엄마 수술비도 없게 만드냐? 주신다 그러니까 받았죠. 그렇다고 수술비도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할 정도로 여유가 없으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큰아들은 씩씩거리며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태도에는 고 씨에 대한 미안함이나 잘못했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그리 떳떳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아들을 보고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너 진짜 뻔뻔하다. 그럼 나한테 돈은 왜 받아갔냐? 너는 나한테 돈만 띡 보내면 끝이지? 네가 실질적으로 엄마를 뭘 그리 생각을 했어? 도련님, 그렇게 걱정되셨으면 저희한테 맡겨놓지만 말고 직접 올라오셔서 간호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그 입 닥치지 못해? 너는 지방 가서 사니 엄마가 저러시는 게 얼마나 큰 짐인지 잘 못 느끼면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큰아들은 그리 말하면서 고 씨가 자신에게 대단한 요구를 했다는 듯이 치를 떨었습니다. 고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정말로 자신이 아는 제 자식이 맞나 의심을 하였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오빠든 자식들이든 기대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훈이 너 그럴 거면 내가 준 돈 다시 돌려줘라. 주셔놓고 돈 없어지니 달라고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은행입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그 돈 돌려받아야 하겠으니 일주일 내로 내 계좌로 송금해라. 그러자는 건 저랑 인연 끊고 사시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네 얼굴 계속 보고 싶어서 돈 달라는 걸로 보이냐? 그러시니까 더 죽이실래요. 저는 정당하게 징여를 받은 거고 돌려드릴 의무 없습니다. 고 씨는 더욱 뻔뻔하게 나오는 큰아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져 벌떡 일어났다가도 금방 소파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재영아, 당장 저 새끼 사기죄로 고소해라. 없는 일 만들어서 너한테서 돈 편취해 갔으니 그게 사기 아니냐? 삼촌, 저도 삼촌이나 외숙모처럼 잘난 부모뒀으면 이런 일 벌일 일도 없었어요. 나는 너 같은 자식 없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왜 너 같은 자식을 둬야 하냐? 명재 씨는 제 조카를 비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제 삼촌의 태도에 기분이 나빠진 큰아들은 입으로 작게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맘대로 들하세요. 이 집안에 저희만 빠져주면 행복하시겠네요. 그런 것 같네. 맞을 땐 빠지더라도 재영이 돈 돌려주고 내 엄마한테 받은 1억 도 반환해라.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로만 끝나겠냐? 너 내쳐. 직장에도 다 알리고 사돈 댁까지 다 알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정말 저희랑 등지고 사시겠다는 거네요. 삼촌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 엄마 어떻게 살게 될지 걱정도 안 되시나 봅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 엄마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게 내 재산 나누어 줄 생각이니. 조카, 걱정하지 마. 내 삼촌 돌아가시면 내 엄마는 나랑 오순도순 우리 부부 남은 재산 쓰면서 호화롭게 노년 보낼 테니. 큰아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자 제 철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삼촌인 명재 씨의 협박이 무서웠던 것인지 고 씨는 물론 작은 아들인 재영 씨에게 받아갔던 돈을 송금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고 씨는 병원에 자주 들러 남은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원비가 없어 퇴원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은 늙은 부모를 그저 짐덩이로 생각하며 홀대하는 자식보다는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오빠 내외와 작은 아들에게만 집중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림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